이 고산병이 제가 지금 뭐 극단적으로 얘기 못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를 안 뺏기려고 몸이 스스로 차단시키든가 그래요. 폐가. 그래서 스스로 갇혀서 죽어버려요. 그거 심각해지면. 그런데 산소가 부족하면 다른 방식으로 그거에 대응하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 그 셰르파 같은 사람들, 그 티베트 고산에서 견디는 분들은. 이게 데니소바 유전자에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안데르탈을 저렇게 바이든처럼 싸가지 없이 경멸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보다 부족한 집단이에요. 우리보다 부족한 집단이에요. 저는 현생 인류가 네안데르탈이 보통 이제 최소한 한 40만 년 사는 건데 3, 40만 년. 현생 인류가 과연 40만 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신적 능력이 형성된 게 한 7만 년 되니까 지금 40만 년 채우려면 아직도 33만 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미친 짓 하다가 그 전에 멸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상태로 보면 그 우리보다 정신 능력이 떨어진 집단이라고요. 여기가 여러 가지 그 바느질 못했고 뼈도구 못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그 이노베이션이 없어요. 도구나 패션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교육도 없었고 여기 현생 인류는요 보통 뭐 2,000km, 1,000km 바깥의 교육은 일도 아니에요. 그 몇만 년 전에도. 근데 그리고 이제 던지는 무기, 투창 이런 거 없었고요. 그 제블린이라 그러죠. 투창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투창 같은 게 굉장히 그 뇌 능력을 순간적으로 집중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온몸을 컨트롤하면서. 왜냐하면 하체, 허리, 어깨, 그 다음에 이 상박, 하박, 손목, 손가락, 그 다음에 목표물이 움직이는 속도와 내가 날아가는 속도를 겨냥해서 미리 때리는 거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 던지는 무기를 사용하는 능력이 이거 못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네안데르탈이 우리한테 받은 건 멸종이에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학살을 한 경우보다는 밀어내기를 했을 거라고요. 좋은 먹거리를 가질 수 있는 곳에서. 거꾸로 우리가 네안데르탈한테 받은 건 그까지 2%. 그게 중요한 2%예요. 그거 덕분에 일찌감치 바로 한 대 온대보다 더 추운 지역으로 바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고요. 네안데르탈 욕할 수 있을까요? 경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준 게 없고 우리는 그들에게 멸종을 줬고 그들은 우리에게 추위에 견딜 수 있는 면역 능력을 줬는데 그걸 두고서 저것들 못난 것들이야 라고 말하는 바이든은 개싸가지죠.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개싸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렇게 한 발이 진화론에 걸쳐져 있어요. 제가 오늘 진화론 얘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진화론, 뭐 다른 말로 하면 고인류학에 대해서 제대로 책을 쓴 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징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그전에는 진화론을 제일 많이 떠드는 신문 한겨레랑 경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화가 가끔씩 잘 떠들었고요. 이런 신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전에는 이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화론을 떠들면 김일성 영생교를 거기는 진화론에 바탕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김일성 영생교 사상을 주체 사상의 주춧돌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한반도에 호모 이렉투스의 일파가 80만 년 전에 진입했다. 그래서 한반도 안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로 자체 진화했다. 한반도에서 자체 진화한 이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를 나중에 조선인의 조상이 됐다. 현생 인류가 그 특별한 종류의. 이걸 저희들이 본토 기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때 본토는 한반도고요. 뭐가 기원했냐? 지금 조선인이라고 걔들이 부르는 조선민족이 80만 년에 걸쳐서 한반도 안에서 자체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단에 대해서 민족적 각성을 일으키고 그 집단에 대해서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김일성 수령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의 민족이고 우리는 백두혈통을 대대손손이 섬기는 민족이다. 이런 스토리예요, 걔들이 그게.
제가 이 고인류학을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걸 보고서 야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 근데 이런 무식한 소리를 왜 고고학 한다는 자들, 왜 인류학 한다는 자들이 입도 하나 뻥끗해서 비판 안 하는 거야 하고 보니까 고인류학자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고요. 고고학자들은 요리조리 눈알 돌리면서 무슨 저기 3,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그 지표조사, 유적조사에서 먹고 사느라고 싸울 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 90년대 초에 80년대 말에서 북한의 본토기원서를 인용해가지고 책을 썼고요. 특히 북한의 본토기원서를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증거물이라고 남쪽에서 나왔다고 한 게 뭐냐면은 연천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아슐리안 도끼라는 게 있습니다. 아슐리안 도끼가 이게 후기 호모 이렉투스가 쓴 거거든요. 한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호모 이렉투스의 흔적이 없어요. 호모 이렉투스의 흔적이 우랄 산맥인가 알타이 산맥 넘으면 없어요. 이쪽 동쪽으로는 없습니다. 호모 이렉투스 못 건너왔어요. 근데 여기서 그것도 뭐 한국 여자랑 사귀는 미군 병사가 연천에서 발견했다고 돌멩이 하나 들고서 이것이 아슐리안 도끼입니다. 야, 호모 이렉투스의 유적이 나왔네.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저걸로 상고사 전공자로 해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한 김정배 연천에서 발견된 호모 이렉투스의 유적 아슐리안 도끼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요. 한마디 뒤집으면 김일성 영생교 떠받드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그런 짓을 했어요. 여기가. 뭐 좌파 우파 안 가리고. 김정배 씨, 나이 드셨으니까 이제 학문적으로 반성하세요. 만약 반성하시겠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모셔놓게. 이것들이 학자라는 것들이 원로 학자라는 것들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뭐 좌파 무슨 김일성주의에 물들은 자들만 그 짓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격분을 해서 왜냐하면 1989년부터 유전자로 인류의 기원을 하는 그 유전자 분석이 나왔거든요. 몰큘러 사이언스가 분자생물학이 몰큘러 바이올로지가 그 요새는 몰큘러 바이올로지로 얘기해요. 전부 이쪽을 고인류학을 아까 스반테 페보 그 몰큘러 바이올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자생물학. 그래서 3만 년, 4만 년, 30만 년 전 뼈에서 조금이라도 골수 남아있으면 그거 증폭해가지고 유전자 게놈 읽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이 고인류학의 두 가지 뿌리가요. 일반적인 유물 발굴이 아니고 하나는 고기후학. 아까 팔레오 클라이미톨로지. 그러니까 옛날에 기후가 어땠어? 지구 전체의 기후는 얼음을 보면 한 80만 년까지 볼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어요. 그 이전도 추정이 돼요. 그 이전에는 지구 전체가 아니라 국소적으로 추정하는데 특히 해안가, 특히 수백만 년에 이르는 그 축적물이 남아있는데 그 축적물 속에 500만 년 전에 조개 껍질이 들어있는 거라. 예를 들면 조개 껍질은 뭐예요? CaCO3죠. 탄산칼슘인가 뭐 그렇죠. CaCO3. O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O는 이 분자질량 16짜리 산소거든요. 원자질량 O는. 근데 동위원소가 있어요. 18짜리가. 그러면 만약에 이 CaCO3 500만 년 전 지층이라고 해석되는 그 퇴적층에 있는 조개 껍질 안에 있는 CaCO3의 O 중에 예를 들어서 원자질량 18, O18이 비중이 낮다. 그 얘기는 증발력이 약했다는 소리예요. 증발력이 약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웠다는 얘기야. 58의 비중이 웬만큼 수준이 된다. 그럼 증발력이 높았다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델타 58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델타 518 기법. 좀 이상하죠? 이름이? 델타 58 기법.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해안가에 수백만 년까지 뭐 그 1000만 년도 좋아요. 해안가에 그 퇴적층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일대의 기후가 정확하게 추정됩니다. 이게 이 기법을 쓰면. 그래서 요새는 이 이른바 이제
이른바 진화, 제 용어로 하면 팔레오 안트로폴로지, 고인류학의 기법이 두 개인데 하나가 분자생물학이고 하나가 고인류학이에요. 그리고 딱 뒤에다가 뭐 받쳐내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유물 이렇게 그 털어내서 이렇게 조사하는 거. 유물 발굴이 뒤에 딱 받쳐놓은 거. 유물이나 유골 이런 거. 겉모양 보는 거.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저보고 만약에 저거 종교적인 사람이냐. 저 종교기관은 안 다니지만 저 종교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뭐가 궁금하냐면 뭐가 풀 수 없는 신비냐면 인간이 현생 인류가 완성된 과정은요. 적자 생존이 아니라 부적자 생존입니다. 만약에 어떤 생명종을 두고 저거 멸종시켜야겠다 하면 현생 인류가 그 진화한 발전해온 고기를 걸리면 그 멸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형제종이 없잖아요. 이쪽이. 현생 인류에는 형제종이 없어요. 다 멸종해서 다 나자빠졌다고요. 현생 인류가 얼마나 멸종위기를 반복해서 겪어온 종인지는 지금 75억 명 현생 인류의 개체수가 보이는 유전자의 다양성이 불과 개체수가 500마리밖에 되지 않는 마운틴 고릴라에서 나타나는 유전자 다양성보다 폭이 좁아요. 연쇄살인범과 저 사이의 유전자 다양성 크지 않아요. 아프리카 저기 부시맨 아저씨 키 150에다가 무식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눈 바짝바짝하고 까무잡잡하고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 유전자 다양성 거의 없어요. 또 거꾸로 아프리카 어디 딩가족 키 한 남자 같은 190cm 마사이족 그런 사람들 날씬하고 팔다리 길고 저랑 유전자 차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없습니다.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에요. 현생 인류는. 근데 이 현생 인류가 왜 그렇게 위험한 멸종위기를 겪으면서 계속 멸종위기의 반복이에요. 그걸 겪으면서 어디를 향해서 간 거야? 정신, 영성, 상징을 향해서 간 거예요. 정신, 영성, 상징을 향해서 멸종 속에서 왔다고요. 그럼 이거를 적자생존이라고 부를 수 있냐? 가장 자연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개체가 생존한다라고 이걸 부를 수가 있냐? 부적자 생존이다. 이 부적자 생존의 숨은 섭리, 비밀이 뭐냐? 저는 그런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거 가지고 뭐 신앙이 있으신 분들하고 논쟁할 뜻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각도에서 본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 고인류학이나 진화나 뭐 고기후학, 분자생물학하고 종교성, 영성이라는 거를 양쪽이 충돌하지 않아요. 저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이는 고인류학, 고기후학, 분자생물학 뭐 이거에서 보이는 그 패턴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적자생존의 길로 설명이 안 되는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바이든이 얼마나 이게 싸가지 없는 소리를 했는지 우리는 네안데르탈한테 해준 게 없어요. 멸종 외에는. 멸종시켜줬어요. 네안데르탈은 우리한테 유전자를 줬어요. 그 유전자 덕분에 한 우리 몸에 아프리카 바깥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다 2, 3%씩 갖고 있는데 그 유전자 덕분에 우리가 빨리 한대로 진출했던 거예요. 빨리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바이든 같은 흉악한 짓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좀 화씨 9.11 같은 상상 좀 못하나? 이게 마이클 무어라고 이게 완전히 좌파 리버럴이죠. 이자가 이제 그 미국의 911 9.11 사건에 대해서 이게 미국 정보기관이 연출한 작품이다라는 아주 기막힌 음모론을 만들었어요. 그 음모론에 대해서 자기가 제목을 화씨 9.11 파렌하이트 911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뭐 증거는 없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만약에 이거 누가 했냐? 흔히 그러니까 이제 이 상상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 인민해방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합성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그게 유출됐다.
이걸 만약에 그런 상상 속의 전제를 한다면, 이거 뭐 소설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상 속의 전제를 한다면 누가 유출했냐? 저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상상을 할 때, 그러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이 유출했겠지. 저는 다르게 봅니다. 글로벌리스트 카발, 미국의 그들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에게 사전 협의 없이 유출 공작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단어는 아닙니다. 이런 거 가지고 소설 쓰면 재밌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중국 공산당 나중에 이걸 인민해방 이거 얘들 입장에서 나중에 감지했을 거예요. 근데 증거는 없죠. 걔들이 공작해서 유출시켰다는.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얘들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입장에서는 손해 본 게 없어. 왜냐하면 중국은 강력한 통제 체제니까 대응 가능해요. 중국은 강력하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라고 중국 계속 칭찬해 준 게 누구예요? 빌 게이츠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유진영은 사실상 거의 체제 붕괴에 몰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체제 붕괴됐어. 이제 그레이트 리셋하자.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카발에 속한 세계 경제 포럼이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세 번째 목표는 뭘까? 트럼프, 브렉시트 등 이 가치주권, 가치지향 주권 국가를 향하는 민중주의, 이거 차단시키겠다. 이게 세 번째 목표가 되겠죠. 이거 다 소설입니다. 시나리오예요. 저 확정 아닙니다. 아니, 시나리오도 못 잡아보나? 마이클 무어도 저런 시나리오 잡는데? 백모 무어도 있잖아, 백모 무어. 네 번째, 시나리오상의 네 번째 목표는 뭘까? 미국과 서유럽의 전면적 통제국가를 실현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리스트 카발 중에 정보 공작하는 자들, 스파이 공작하는 자들이 중국의 연구소로부터 빼돌려서 유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백모의 섭씨 911을 파렌하이트 911이 아니라 셀시우스 911을 말할 수 있을 거다. 상상입니다. 전부 단어는 아니에요. 거의 음모론적 상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를 가질 수 제가 만약에 어떤 무시무시한 기관에 이런 글로벌리스트 카발의 핵심이에요. 이런 일은 한 10명 이내에서 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거기서 결정을 할 때 야, 이렇게 퍼뜨리면 중국 공산당 애들은 잘 대응할 거야. 거기는 어차피 통제가 강력하니까. 자유진영은 사실상 체제가 붕괴하고 체제 위기가 오겠지. 그 와중에서 트럼프나 브렉시트 같은 보스 민중주의를 패배시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자유진영, 미국 서유럽의 전면적 통제 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상상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욕심을 내는 사람들 전 세계 한 10명, 5명. 실행자 포함. 그런 으스스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도 세상이 이상해서. 근데 이런 목표가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선 첫째가 백신이 빨라야 2023년 말에 등장했어야 돼요. 백신 너무 빨리 등장했어. 트럼프가 잘 대응해서. 2020년 말. 저는 백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백신에 대해서 꺼림칙한 분은 맞지 마세요. 저는 뭐 유전자 변화 일어나도 애 낳을 것도 없고 다 낫고. 그러니까 저는 뭐 유전자 변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메신저 RNA인데 마이크로 RNA라고 말씀하시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크로 RNA는 유전자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건 메신저 RNA거든요. 파이자 모데나. 그 다음에 백신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빨리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목표가 성공하려면 백신이 늦게 나왔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 트럼프 패배에 의해 보스 민중주의가 퇴조했어야 돼요. 근데 보스 민중주의가 퇴조하기는커녕 더 강력해지고 더 진흥화되고 더 조직화됐잖아요.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주변 전작,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헝가리,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데서 보스가 퇴조해야 되는데 거기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지금. 전제 조건을 이렇게 잡았을 수 있어요. 백신 한 4년 걸려야 나올 거야. 트럼프 패배하면 계속해서 이게 팬데믹 퍼지고 이럴 때 미국에서 이 못돼 먹은 그 보스 민중주의 퇴조하겠지. 미국이 더 보스 민중주의 퇴조하는데 뭐 서유럽이나 저 오스트레일리아 뭐 저거 힘쓰겠어. 그렇게 전제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 조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전제 조건 다 깨졌다는 얘기는 목표가 다 거꾸로 돌아서 거꾸로 이제 중국이 시간 지나면 제일 많이 손해보는 집단 될 거고, 자유진영은 이걸 거쳐서 더욱더 체제가 강화될 거고, 그레이트 리셋 주장하는 글로벌리스트 카발은 쥐어 터질 거고, 보스 민중주의는 궁극적 승리에 도달할 거고, 서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들의 폐악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서 선거제도를 해체하려고 들고 있어요. 하원에서 HR1이라고 부르는 선거법이 통과됐습니다. HR은 하원 의결이라는 뜻입니다. House Resolution. 뭐 아주 법도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름을 달았죠. 지금까지 선거법은 보통 주에서 정해왔는데 주별 선거법을 규정하는 연방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따라서 이건 입법화되면은 야, 왜 주 권한을 침해라는 연방소송이 무지막지하게 진행할 겁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선거구 획정을 지금은 주의회가 했는데 저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쪼물락거릴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미국은 선거 공영제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건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미국은 사람들한테 인기 많이 끄는 사람들은 돈 많이 걷고 더 확실하게 캠페인해. 근데 미국 그렇게 안 하고 선거 공영제적 요소를 도입해서 펀딩 제한을 두고 연방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가 돼요. 우리가 연방에서 세금으로 지원하잖아요. 정당 운영비까지. 저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 세금이 왜 내가 미워하는 통진당, 뭐 민노당, 뭐 정의당에 가. 내 세금이 왜 내가 미워하는 민주당에 가. 내 세금이 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선거 공영제나 이 정당에 대해서 국가가 도와주는 게. 세 번째는 선거 부정을 위한 장치가 여기에 많이 꼽혀져 있어요. 수십 개가. 예를 들어서 연방정부, 주정부의 주정부의 드라이버 라이센스, 연방정부의 운전면허, 연방정부의 뭐 사회보장번호, 뭐 이런 거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으로 막 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제가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어떤 데서는 백모팍이라고 써놨고, 어떤 데는 썽팍이라고 써놨고, 어떤 데는 썽 띄고 H 점 찍고 팍이라고 썼고, 어떤 때는 썽팍이라고 썼어요. 이름을 제가 4가지 썼으면 네 번 등록돼요. 4번 등록돼요. 적발되면 나 보통 때 그렇게 이름 4가지로 써요 하면 빠져나가요. 더 황당한 건 투표소 관리원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 보고 시민권 없으시잖아요. 증명될 때까지 투표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그 관리원이 감옥 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우편 투표를 대폭 확대했고요. 부재자 투표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대폭 확대한다는 얘기는 뭐냐? 검증을 널널하게 한 거예요. 이런 독소 조항이 수십 개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선거 제도 자체를 망쳐버리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흉악한 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좀 꿋꿋하게 싸우고 있고, 전 미국 애국민중, 트럼프가 이끄는 애국민중, 또 공화당이 같이 하고 있는 애국민중이 저는 이긴다고 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저 지경이 됐는데 한국은 뭐 그거보다 싸움도 여긴 제대로 못 붙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들의 득세는 한국에 있어서 문재인 586 집단 혹은 뭐 조중동, 국민의힘 이런 자들의 득세는, 저런 행태는 자기 자신이 디자인한 게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다 베껴온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저들은, 특히 문재인 586은 배후에 평양과 베이징의 입김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배후에 베이징 입김 있죠. 조중동도 당연히. 아니 뭐 여시구진이라며, 여시제 중앙에 홍석현이 한 게 베이징 입김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서울, 평양, 베이징의 관계가 이게 혼탁해져 가요. 이미 평양은
이것들 우리가 공들여 가지고 간천방 짜고 흔들어 봐야 우리 배신만 때리고 우리 이용만 하려 그러지 막상 필요할 때 우리 앞에 나서서 총알바지 할 놈들 아니야 라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배신감이. 베이징도 마찬가지 배신감 느껴요. 왜냐면 자기가 급하니까. 급하면 당장 총알바지 해줄 놈이 필요하지 두고두고 자기 말 이렇게 얌전하게 교활하게 집행해 주는 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국이면 충분해. 한국 정도면 나서가지고 아 우리 형님한테 뭔 말이야 하고 칼 뽑고 딱 앞에 나서는 그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문재인 586 집단은 총알바지 할 생각이 없거든. 요리조리 하면서 다 이 자기 그 단물 빼먹고 대한민국 해체하는 데 맞들인 놈들 아니에요. 또 그거 옆에서 같이 그거 거들어주면서 조중동과 국민의힘은 같이 하는 거고. 두 번째, 저들이 저렇게 득세할 수 있었던 것, 특히 종북진북이 득세할 수 있었던 건 중국의 초고속 성장 20년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2010년 정도까지가 초고속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중국의 내부적 한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요즘 들어서 미국과 서유럽의 저항이 심각해져 있다고요. 이것도 배가 부닥쳐 있죠. 그 다음에 이 종북친북이 힘을 잡은 거는 국제 전략에 있어서 노골적 미중 밀월. 미국이 이란한테 돈 퍼주고 이란 동결자산 해주고 이란 보고 이라크 먹으라 그러고 이란 보고 시리아 먹으라 그러고 이게 다 미국이 저지른 일 아니에요. 오바마 때. 그 정도 더 이상 미중 밀월이 어디 있어요. 오바마 때 트럼프가 패듯이 북한을 거의 마비 상태로 딱 족쇄를 채운 적 있나요? 없어요. 아, 우리 육자회담에서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컨트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때 맨날 그 얘기만 했지. 미국은 육자회담 구조를 깨버리고 양자 다이다이 구도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미중 밀월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정도로 이란을 키워주고 북한을 방치할 정도의 미중 밀월이 이렇게 진행돼 버리면 여기서 종북 친북을 때려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식으로 황당한 미중 밀월이 국민들한테 합리화가 됐던 이유는, 먹혀들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페트로 강박. 야, 어떻게든 중동이 뭔가 좀 평화스럽고 거기서 뭔가 좀 일이 돼서 세계가 좀 별 관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석유가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90달러 이상은 안 넘어야지. 배럴당 200달러가 간다 그랬잖아요. 뻑하면 배럴당 1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근본 이유는 셰일 혁명에 의해서 페트로 강박과 중동 의존이 없어져서 이게 이제 국제 전략에 있어서 노골적 미중 밀월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이거는 바이든도 이런 정도의 노골적 미중 밀월은 못해요. 이 노골적 미중 밀월 때문에 종북 친북이 살아남아서 번영한 겁니다. 네 번째, 악마의 내러티브 30년 천하예요. 이게 대개 1980년대 중반부터 1915년, 2015년, 2016년 정도까지를 악마의 내러티브 30년 천하. 그게 서유럽이 됐던 미국이 됐던 그게 학교가 됐던 학교 교사가 됐던 글쟁이가 됐던 언론사가 됐던 다 여기에 우리식으로 하면 전교조보다 더 철학화된 전교조로 중무장한 애들이 대량 배출된 거예요. 죄책감, 무한해체, PC분노로 중무장한 애들이. 이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나 기후변화 이데올로기로 튀어나올 때는. 자, 보시다시피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보세요. 세계적 조건을. 평양과 베이징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동하는 세계적 조건이었다. 중국이 초고속 성장해서 중국이 뭐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등 이런 중국이 떴다. 그 다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인 미중 밀월을 펴줬다. 그 다음에 악마의 내러티브가 3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다. 이 네 개의 초대박이 저들을 키운 거예요. 문재인 586 집단이 똑똑해서 스스로 큰 게 아닙니다. 조중동이 똑똑해서 스스로 잘난 척하는 거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똑똑해서 스스로 지금 저렇게 유일 야당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네 개의 조건이 만들어낸 기형적 결과물이에요. 근데 네 개의 조건 다 깨졌잖아.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주 작지만 아주 집요하고 아주 지능적인 것, 그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준비해 가시죠. 자, 우선 첫째,
4.7 보궐선거에 정말 마음에 드는 정당도 없고 마음에 드는 후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자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혹은 혁신하기 위한 혹은 지켜내기 위한 실천은 계속 우리 습속으로 우리의 풍속으로 길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해 주시면 사무원 참관인으로 꼴 보기 싫더라도 정당 후보를 접촉을 해서 사무원 참관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www.lisol.kr/cb1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면 이 부정선거 논란이 항상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앙선관위의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가정에서 만약에 표를 한 1% 만들어서 부어 넣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상에 선거 안 한 사람이 선거한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는 분은 100% 투표하러 가세요. 기권표를 던지더라도 투표하러 가세요. 단지 본투표일 끝난 다음에 친지분들한테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투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한 분씩 짬짬이로 데리고 오세요. 그럼 여기에 1000명이 신청했다. 그 1000분은 다 투표하러 가신 분이고 한 분씩 짬짬이로 데리고 오신 1000분은 투표 안 하신 분이죠. 그래서 2000명이 딱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는 거예요. 나 투표했슈? 안 했슈? 했으면 언제서 했슈? 언제 어디서 했슈? 그러면 투표 안 했는데 만약에 그런 종류의 표 부어넣기 부정이 있었다면 투표 안 했는데 한 걸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캠페인을 미리 벌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재수 좋으면. 아예. 또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적발할 수 있고요. 이거는 www.lisol.kr/cb2입니다. 이 두 개의 캠페인은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주도합니다. 저희 리버티연대, 다른 말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는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참여단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